강의를 준비해 오신 장문화원 고영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인문학 강좌를 계속 연기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운치도 있고 정말 좋은 자리가 됐는데, 오늘 주제는 전라남도 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장 이범기 강사님을 모시고, 강사님께서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강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아마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강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발굴 조사 자체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여기 있는 그 발굴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해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광벨트 사업으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강사님 모시고 자리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열기까지 우리 자원군 수석 부원장님이신 황우렴 부원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이 사항을 촬영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아마 전송을 할 겁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많은 소개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정통 인문학 문학 강좌 제1강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신화 장혜령 진성에서 고고학적 성과 인문학 강의를 함께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12척이라는 배를 충무공이 이쪽에서 수리하고 다시 제작을 하여서 양무해진, 시무 명랑, 해진에서 과연 배를 만들었지 않으면 명랑 제첩에 가서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걸 크게 보면 양무호남, 우리 호남이 없었다 하면 우리 국가는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충무공의 명언이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척의 신화 해룡표는 이순신 장군께서 부서진 배 12척을 수리해 명랑제첩을 승리로 이끄는 발전기구로 양무해진, 시무명량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확인한 위국의 충절의 설인 이곳 강의를 통해서 해령진성이 지닌 찬란한 역사 문화를 인식하는데 장의 역사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2척의 신화가 깃든 회령진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범기 소장님을 모시고 인문학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고영천 여기 원장님과 그 이하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 위원분들 중에서는 저희 재단 이사님도 계신데 김석중 이사님도 계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 마스크를 끼니까 좀 발음이 세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은 이제 역사학의 한 분야긴 한데요. 고고학이란 그 말 그대로 이 땅 속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문화유적을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희소성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 못한데요. 이 고고학 분야가 왜 중요하냐?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산자의 증인과 그 다음에 그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새겨진 것은요. 그런데 고대부터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가 대중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자를 대신해서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그런 부분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이 회령진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령진성 축조가 정확히 언제 됐는지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선 우리가 말하는 성종 연간에 그 지금 이런 읍성이라든지 이런 진성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이렇게 축조된 성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 그 일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으로는 어떻게 보면 문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문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주변이었는데요. 회령진성에 대해서 그냥 조사 성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먼저 앞서 드리기 전에 왜 장흥이 그 명량이라든지 이순신 장군한테 중요한 지역이 되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히트쳤죠. 명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걸 약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먼저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는 전라 좌수영에 이렇게 속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 개가 있습니다. 충청, 그 다음에 전라 우도, 전라 좌수, 그 다음에 경상 우사, 경상 좌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수사라는 이렇게 군영의 총 책임자가 총 5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수를 본영으로 하고 있는 이 전라 사수입니다. 5관 5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5관은 행정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군 진지 5개의 포가 있는 이렇게 회구 회령진 같은 이런 데가 이제 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뭐 16관 뭐 15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할하는 섹터도 작고 그 다음에 병선도 작겠죠. 그런 와중에서 이 회령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먼저 이순신 장군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백의종군 하기 전에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삼도수군 송제자로. 근데 원균이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완전히 참패를 했죠. 그 유명한 칠천량 전투에서. 그런데 그 칠천량 전투에서 수군이 완전히 괴멸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설 장군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척을 가지고 본인 이하에는 12척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망을 쳐버립니다. 군대에서 도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술 수 없는 이렇게 수치이고 본인한테는 불명예겠지만 7천량의 그거를 보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아예 참전하지도 않고 도망가가지고 이 회령포구에 이렇게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명량에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배설이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화살을 쏘아 죽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가미성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배설 장군은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자기 선영 경상도 분인데 선영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다가 부가 지금 목을 잘리게 되는 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무 원종 1등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설이라는 분은 따지고 들면 이 명량을 만들어주고 또 장흥을 부각시켜주게 되는 아이러니한 인물 중에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그 도덕을 형성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해태우라는 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왕비라든지 왕족이 태어난다든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급이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흥부 도독이라는 고려시대부터 하고 또 이 뭐라 그러죠? 그 몽골 침략 때는 이 장흥에서 장흥 부근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한 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유사 깊은 유적이기도 하고 또 뜻깊은 고향이 장흥군입니다. 따라서 그 삼별초라든지 몽골 침략기 또 그 이어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행위를 봤었을 때 장흥꾼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애국심이 강했다는 것을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임진왜란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장흥 이 배설이 이 12척을 숨겼습니다. 이 회령포구에 숨겼는데 이 12척이 온전하지를 않고 겨우 배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진주로 기억하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하죠. 그 이순신 호국벨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주부터 보성, 구례,
뭐 고흥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12척이 있는 이 장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장흥으로 내려왔을 때 과연 이순신 장군이 봤었을 때 그 지금까지 본인이 이룩해놨던 수백 척의 그 판옥선이 주력선이니까요. 수백 척의 선박을 봤었을 때 그 당시하고 겨우 12척밖에 없는 이 초라한 현실을 대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전쟁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워낙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척을 가지고도 자신은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 그리고 또 그런 원동력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당시 이 회령포구에 있었던 장흥분들의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혼자서는 못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이름이 수록되지 않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군이 개면한 상태에서 회령포구 12척밖에 없는 선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뭐니 해도 이 장흥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노력과 희생이 없었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2척을 가지고 이제 했었을 때 선조가 그러죠. 권율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가지고 해전은 포기하고 육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유명한 말하죠. 신에게는 오직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고 수군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자신감도 이 회진에서 봤었을 때의 그 국민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애국심 때문에 일정 부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주변 뭐 진도라든지 뭐 해남, 여수, 뭐 고흥 쉽게 말씀드려서 전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역감정이라 그런 걸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전라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치게 된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전라도 앞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잘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을 나갑니다. 어디로? 경상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었던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전라도 지역 출신들 군관이나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대다수가 이렇게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회령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진성,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해안 전초 수군 본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2함대니 3함대니 해군 이렇게 뭐 소장 자리가 있는 뭐 육군을 말하면 사단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 수군 본영입니다. 회령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회령진성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배설 장군이 그 했었던 그 배를 다시 만들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뛰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 뭐 새끼분해라고는 안택선이라고 하는데요. 왜 안택선이냐? 일본 배는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2층 루각이. 그 집이 지어져 가지고 안택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느리지만 어떻게 얕은 바다라든지 물살이 센 지역에서도 그거를 참을 수가 있고요. 일본 배는 첨자락에 해가지고 밑에가 V자입니다. 지금 현대 배 같습니다. 근데 그 배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런 조류가 센 지역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물살이 거센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류관만이 찬 지역에서는 잘못하면 좀 그 활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저선, 일본은 그 첨저. 그 다음에 우리 배는 튼튼한 소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일본 배는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가공하기가 쉬운 반면에 약합니다. 소나무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배 같은 경우에는 쇠못을 전혀 안 씁니다. 오로지 나무로 결구를 합니다. 그랬지만 일본은 쇠못을 씁니다. 이제 이 차이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 충파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배와 배끼리 이렇게 정면이라든지 측면을 부딪혔을 때 판옥선 같은 경우는 앞에가 판판하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무려 15cm나
20cm 정도의 판재를 써가지고 배를 만들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삼나무로 만든 일본 배는 약합니다. 배와 배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배는 부서진다든지 안 그러면 쇠못을 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 못이 있던 자리가 헐거워지면서 더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못을 사용한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구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포를 쏜다 그러죠. 배에서 이렇게 뭐 명량이라는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김명민이 출연했던 그렇게 불멸의 이순신에 보면 이렇게 원거리 포를 사격을 합니다. 현지 천항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자에서 따온 이렇게 포가 4종류가 있는데 그게 그 한 포 사격 길이에 따라 가지고 현지 천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자 총통이 가장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판옥선은 현지 천항보다는 지로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쓰기인데 왜 그러냐? 우리 판옥선은 이렇게 배에다 대고 이렇게 포를 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 배는 이런 대들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 이렇게 배 바닥에다 놓지 않고 공중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띄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를 쏘더라도 사정거리도 약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군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공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포 사격, 지금으로 아주 선진적인 방법이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와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등성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배에 올라가가지고 육박전을 벌입니다. 일본의 주특기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기 전부터 미리 한 포로 쏴가지고 일본 배를 선멸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배가 조선술이 뛰어나고 또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러면 회령포하고 회령진성하고 배설하고 그게 뭔 상관이 이렇게 설명하실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회령진성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뜬금포 없이 회령진성이 왜 부각이 저는 돼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이 회령진성이 조사가 돼가지고 이러이러하다, 뭐 이순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부합이 되고 또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회령진성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고 보존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스토리텔링 일종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고학적인 성과로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분이면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좀 먼 걸음 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순신 삼국에서 이 얘기에 와가지고 거북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명랑해전을 갔을 때 틀림없이 본인은 여기 회령에서 12척이라고 돼 있는데 명랑에서 한 척이 늘어나서 13척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왜 한 척이 늘어났을까 하는데요. 그 한 척은 나중에 그 한 척을 이렇게 그 경상도 부근 바다에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13척이 됩니다. 물론 그 주력 함대는 13척밖에 아니지만 그 협선이라든지 쾌속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포작이라고 하죠. 세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조그만 배들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한 3, 40여 척이 됐다고 이렇게 문헌상에는 정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뭐랄까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아놓기 위한 이렇게 세작 형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옥선은 12척에서 플러스 하나가 늘어난 13척이 결론은 명랑해전을 갔다. 자, 거기까지가 역사적인 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7천량 전투로 해가지고 사기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수군이 괴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조선 수군 괴멸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도도 다카도라든지 그 와카자카라는 그 일본 무장입니다. 해군입니다. 그 명랑에서 나오는 도도 역에 맡았던 분이 김명곤, 그리고 와카자카는 누구죠? 아무튼 그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탤런트 그분이 맡았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수군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도도다카도라는 이순신 장군한테 한 번 패를 당했고 와카자케도 마찬가지로 거의 목숨만 살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만 보게 되면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칠천량에서 원균을 부셨으니 얼마나 사이가 충천했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명랑으로 그대로 와가지고 하다가 결론은 이순신 장군한테 패를 당하거든요.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명랑 이전, 명랑 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랑 이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수군을 만들고 이렇게 정리하고 개멸했던 것. 명랑 이후에는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사건이잖아요. 명랑해전과 그 다음에 한산도 그 노량해전,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싸웠던 소규모 전투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그 회령진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회령진성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행스럽게 원형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저 마을, 그 다음에 이 산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산속에 있는 산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마을 쪽에 있는 부분들은 마을 밭 밑에 있습니다. 지금 땅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심한 도시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복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성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복원한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려면 저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뚫렸잖아요. 그 도로가. 거기가 근데 과연 어디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쪽이 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 예전부터 성문이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보면 도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지하를 파지 않았으면 그 회령진성의 구조를 바뀔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설을 해봅니다. 특히 이런 해안가 지역에 있는 포성, 진포죠. 진성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완전히 도심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따지고 들면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도 차분히 연차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통 보면 그 진성이 있는 부분들은 수군기지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수군기지이기 때문에 선소,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소, 배를 고치는 곳, 선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소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된 데는 전라사수영이 본영했던 여수, 거기가 지금 선소밖에 없거든요. 옛날 구여천. 그런데 선소가 지금 이렇게 지정문화재로 안 되고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는 진도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선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제가 준 자료집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선소는 이미 지금 저 면사무소 있는 데죠. 지금 그쪽에 지금 다 매립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포구가 있던 수군 전초기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소,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소가 없어버리면 배설 장군이 여기로 올 리가 없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배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조선소로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조선소가 없는데 굳이 여기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이야 조선소가 지금도 해안가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고치는 곳은 거의가 대부분이 이런 수군기지가 있던 지역이 조선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소에서
뭡니까 그 거북선이죠. 거북선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북선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실천량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거북선을 저기 한 기 내지는 2기 정도밖에 항상 운영을 안 하거든요. 돌격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북선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배설 장군이 거북선을 불태워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거북선은 불타지 않고 있다가 명랑에서 일정 부분 살아남고 다시 노량해전이 될 때까지 거북선을 한 기 내에서 주서너 기 더 만들고 판호선을 좀 이렇게 더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했던 회령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의 좀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옛날 최소 한 300~400년? 300년 내지 400년 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그 당시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얘기가 되겠죠. 대략 위치가.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성곽이 복원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이 회령진성의 전체적인 현황을 봤었을 때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는 복원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왜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을 했다 그러면 거짓 복원이 되겠죠. 반대로 조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복원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밀 조사를 여러 번 해봤을 때 이 산상, 이게 요 능성이 되겠죠. 소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가면 그래도 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는데 어렵게 구해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회령진성의 1954년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87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최근 사진이거든요. 이 도로, 지금 이 도로를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많이 보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별로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봤었을 때 그 자료집에도 약간 사진이 있을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 87년도에 간척이 너무 많이 됐죠. 간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가 그 선소가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나마 간척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조선시대의 원형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있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요. 먼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좀 약간 띄엄띄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좀 현황 파악이 약간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문화재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지라고 하는 이 부분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 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 시굴 조사를 해가지고 저게 성벽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벽이냐 아니냐를 확인했었는데 성벽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조사한 데는 이 지금 복원된 이 성벽 여러분들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마을 그 민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했고 또 이 발굴 조사된 부분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나무가 우거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재밌는 상황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 건물지는 좀 여기 지금 현재 민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단지 흔적이 있었다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지금 보면 암벽이거든요.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암벽 부분에가 지금 흔적가 성벽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 정도로 성벽에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 성벽 라인이 어디까지 가느냐. 단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추정선입니다. 그런데 긁고 나서는 이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밑으로는 지금 다 절벽이 되거든요. 완전히 단차가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 여기는 예전에 바다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가가 들어서고 바다가 매립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회령진성의 정확한 성격이라든지 원위치를 알려면 어디 부분이나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는데, 이 절벽 부분을 이어가지고 바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고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뭐 그림이라든지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후대에라도 이 회령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원이라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성과물이 있어야지 추정선이 아닌 진짜성이 있었다는 걸 알고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흘렸었고, 단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훼손이 좀 많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이건 이제 후대에 민가가 들어서 가지고 이 돌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여기 뒤로 가면 마을 민가들 보면 담장 부분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거의 대부분 이 회령진성에서 나온 성벽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성벽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이 앞면은 훼손이 다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다행스럽게 이 뒷면, 이 성벽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성벽의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의 축성은, 조선시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록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하나 축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격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규격화를 시켜버립니다. 몇 자 이상, 그리고 어떻게 짜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이 지도 같은 경우는 그 장흥군 관내에 그래도 좀 중요성이 있는 관방 유적이자 그 성이라든지 봉화 그런 걸 일반적으로 관방 유적이라고 하는데, 그 유적을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회령진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진성 가장 천혜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로 예를 들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뜻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돼버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진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회진에서 이렇게 수군 기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라인 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벽 뒤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지금 보이는 이런 앞쪽 부분들은 다 훼손이 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뒤쪽만 남아있는데, 그나마 이 뒤쪽에 남아있어 가지고 성벽의 잔여물, 그리고 사이즈,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라인, 성벽의 길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추정했던 선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 있었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벽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절벽입니다. 여기서 한 1m 이상 내려가면 바로 절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벽이 있는 위에다 성벽을 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민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돌이 귀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돌을 구할 수 있는 게 읍성이라든지 이런 포구에 있는 성벽의 돌들을 다 재활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담장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집을 사용할 때 축대를 쓴다든지 좋은 돌들은 이렇게 주춧돌을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돌을 다 빼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잔존 상태가 남았지만 이런 부분처럼 그래도 하부 구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부 구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데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지하가 굴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부 구조가 다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허튼성 쌓기니 뭐니 기재석이 뭐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집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좀 식상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후의 과정처럼 정경처럼 이런 돌들이 다 지금 나중에 성벽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성벽이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성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조선시대 중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자기, 기와 뭐 옹기 그런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뭐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유물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99%가 기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윤곽선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 부분 이제 회절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자료집에도 일부 나와 있긴 한데요. 좀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지금 성벽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느냐? 산이기 때문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 밑으로 이 성벽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정선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성벽이 좀 더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 지금 보면 그림이 추정선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내려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내려가지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좀 방향, 직사각형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군 기지가 있으면 그 수군 대장이 머물었던 그 행정 관처죠. 지금으로 말하면 면사무소. 면사무소라든지 그런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소가. 자, 그러면 지휘소가 어디에 있을 것 같냐? 위치로 보면 딱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에. 지금 이렇게 성벽이거든요. 이 마을 안에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십자로 돼 있는 길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 관청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망하기 좋은 데다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수군의 본영은 성벽 안에 있고 그 수병들이 잠자거나 먹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성 안에도 위치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성 밖에 위치합니다. 왜냐? 배를 포구에다 대놓으니까요. 그러면 포구하고 가까운 데다 그 수병들이 머무는, 그게 사병들이 머무는 그 막사라고 하죠. 막사들이 이 밖에 많이 위치하거든요. 안에는 보통 지휘부, 이렇게 좀 고급 장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청이라든지 객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마을,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요 이쪽 라인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실질적으로도 위치가 어느 정도 비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혈행진성을 사랑하고 장흥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봐보시면 조망이 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앞바다가 싹 조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사가 있을 자리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객사가 위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순신 상국께서 삼도 투군 송제사를 맡아가지고 이 장흥에 와가지고 12척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장군께서 과연 어디에서 머물렀을까요? 객사겠죠. 객사라든지 그 딸려있던 관사지라든지 그런 데다 머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지정문화재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이게 도지정이지만 이게 국가사적이라든지 좀 더 크게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령포에서 뭐 이렇게 뭐죠 축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 유명한 이순신 장군께서 이 12척을 가지고 명랑에 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냐? 이 회령진성 얘기다. 이것까지 더 스토리텔링을 엮으시면 뭐랄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성도 중요하지만 이 성 안에 있는 건물들도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것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디테일한 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흥군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를 저희들이 저희 기관에서 2번을 했지만 2번 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요. 되게 이 회령진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겁나 많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겁나 이렇게 좀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애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버리면 첫 번째 문화유적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의미 없는 성이 돼버리거든요. 외부인들에 대한 안 그러면 일부 공부하는 사람들을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첫 번째가 조사단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자긍심이 높다는 거.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얘기에 있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그 자체로서 관심 유발이 돼버리거든요. 따지고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좀 훼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나마 잘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관심에 비해서 우리 그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이럴 줄 알고 먼저 가신 것 같은데 조사가 잘 안 됐다는 거 반대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직히 어떤 문화유적을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SOC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도로 건설하고요. 그리고 뭐 집 한 채 지어주고 좀 도로 닦아주고 주차장 넓게 해주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게 펜스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치적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이런 성조사하게 되면 돈 아까운데 몰라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우리 마을에 회관 하나 지어주시오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왜냐?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SNS라든지 어떤 거에 이렇게 딱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었다고 가정했습니다. 보여줄 거라고 없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일소문이 타가지고 안 와버리거든요. 없는 것을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아까쯤에 제가 뭐 이순신 장군이 여기 왔었을 때 객사에서 한 며칠은 주무시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주무셔야 되니까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는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회령진성에서 며칠 계셨다 하면 당연히 객사에서 주무셨겠죠. 어디 뭐 배에서 주무셨겠습니까? 건물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우리 12척하고 관련 있고 명랑하고 관련 있고 우리나라가 외군의 침범을 안 받았던 지역이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장군이 여기에서 주무셨던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더 붙이게 되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것들. 따라서 다음에 혹시 그 하게 되면 단순히 성벽만 지금까지 아마 성벽만 부각되고 12척만 부각이 됐을 건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것까지 했었을 때 그러면 좀 더 하나의
이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흥군에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이 회령진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적 지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비 복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문화원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문화원 이사님들이라든지 회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부각이 돼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게 됨으로써 그 동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을 때 이런 문화유적, 잊혀진 문화유적을 좀 더 살려가지고 조사를 해놓게 되면 후대의 자손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지금 엉망이 됐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회령진성이 이순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명랑해전의 진도의 울돌목에 있는 명랑, 그 다음에 여수 본영, 그것만 지금 부각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보면 명랑 12척을 가지고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게 근본적인 바탕은 이 회령신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은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언변도 없고 좀 중구난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은 꼭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중에 12척의 판옥선을 여기서 이제 새롭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수리하고 정비할 때 거북선도 축조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해령고에서 거북선을 축조했다고 하는. 제가 좀 문화사에는 좀 취약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명량이라든지 노량에서 봤었을 때 거북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애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북선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나대용 장군님이 위에서 혼내겠지만 판옥선 있지 않습니까? 판옥선 위에다 이렇게 뚜껑을 씌우고 앞에다 용머리를 앉히고 하는 구조가 거북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 자체를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판옥선 자체로 변형을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고 또 아마 검색을 해보면 요즘 인터넷도 발달했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서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인 사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연히 이제 가설로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이순신 장군께서 제 기억에는 사천해전인가가 아마 거북선이 처음 출격했던 해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거북선 자체를 한 척 아니면 많아봐야 3척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북선 자체는 돌격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력선은 판옥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은 말 그대로 총탄바지입니다. 앞으로 돌격해가지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일본 배들이 우왕장 할 때 판옥선이 일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포를 쏘거든요. 근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북선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회령진성에서 거북선은 최소한 한 척 이상은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제가 명랑 영화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거북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게 근거가 아주 근거라기보다도 사서의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설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북선이 한 척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혹시 논문이나 어디다 조사를 기고하거나 발표하신 적 있습니까? 회령진에서 거북선을 축조했을 것이다, 가설이라도 그런 내용을. 우리
우리 김석중 선생님께서 뜨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그 고고학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공이 이제 그 분야 중에서도 고분입니다. 고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들이 제가 공식적인 논문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령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런 관련된 게 회령진성과 12척의 배는 확실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 어떤 공식화된 논문 내지는 그 글이 만들어지려면 이 성이 좀 더 조사가 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돼가지고 일단 실질적으로 이 성의 회령진성의 정확한 규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도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 진성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금 뭐 간척이 돼가지고 땅은 팔 수는 없겠지만 선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연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가설이긴 하겠지만 그 상당히 좀 역사적 실체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이 회령진성에 대한 뭐 선소가 어디가 있었다, 관아가 어디가 있었다, 객사가 어디가 있었다 하는 옛날 지도라든가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집 5페이지에 보면요, 그 이게 좀 흑백이어서 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지도 그림 1, 2가 있습니다. 그림 1, 2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확대해서 보면 선소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객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이게 회령포 진도 같은 1872년도에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 고종 아빠죠,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구 웰강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 앞바다를 침략지를 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깊이를 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쇄국 정책을 썼거든요. 이렇게 오픈된 게 아니라 완전히 꽉 닫아버렸거든요. 오랑캐락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지금 해안에 내지는 이렇게 성이 있는 데는 대부분 보면 군사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정 취소도 있지만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에 화공도를 보냅니다. 도화서에 있는 화공도를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높은 데 산이라든지 조망한 데 올라가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성의 기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문이 어떤 형태, 그리고 객사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서울대 규장각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지도를 보면 그나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성곽 이렇게 성 조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조선시대 성 조사할 때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이런 고지도를 먼저 봅니다. 고지도를 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청이라든지 관아지라든지 객사라든지 그런 사령청 건물들,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건물들을 일단 대비를 해봅니다. 대비를 해본 결과 아까쯤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순신 장군이 혹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야기했던 그 객사 위치가 그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보기에는 회화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의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번기 우리 수장님께서 회지를 찾아주셔서 정말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물어보랍니다. 예, 나도 회령진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연구를 해보고 그랬는데, 회령진성은 언제 착공을 해갖고 언제 마쳤는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서에는 그 문헌이죠. 문헌 자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몇 년도에 무슨 왕 때 어떻게 축조가 됐다, 그거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이런 진성들이 이렇게 그 포구에 돼 있는 진성들이 축조된 당시에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조선 성종연간입니다. 연산군 아빠로 유명한 성종연간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성을 축조해라고 어떻게 보면 왕명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당시에 축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조선 초기 유물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지금 역사가 왜곡되어 온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린 진상은 지금 이해준 공주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490년 지금 그때는 우리 장부에 속합니다만은 저 해령성 군왕이라고 해천면 거기다가 거기서 착공을 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아래 내려가면은 우리 정유소 옆에 동구편에 본다고 하면은 1490년 성종 21년에 착공을 해갖고 1554년에 준공을 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애곡되어 있어요. 우리 애곡된 것을 고칠 수 없는가 확실히 좀 보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공주대 이해준 교수님께서는 그 목포대에 계셨다가 공주도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정년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민속이라든지 그 문헌 자료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역사적인 그 도구는 있습니다. 단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타깝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왜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에는 기록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그 두 번째 줄이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축조는 1490년 이달에 전라도 회령포에 성을 쌓았다 해가지고 1490년 4월에 성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이런 성종실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전라도 회령포에 성을 쌓았다. 이거는 뭐냐면 없는 상태에서 성을 쌓았다는 하나의 가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조사를 이렇게 성조사도 몇 번 해봤지만 비근한 해로 강진읍성이 있습니다. 강진구청에 보면 읍성인데 그 강진읍성 보통 읍성은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강진읍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제시대 이전부터 토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기초는 토성입니다. 그러면 그 없어진 자리에서 석성으로 쌓으면서 이제 조선시대 읍성이 돼버린 건데 아마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그러신다 그러면 두 가지 가설이 설명되는 게 첫 번째는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는 기록, 두 번째는 기존에 이렇게 토루 같은 예를 들면 약간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었다 그러면 그게 언덕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 성을 쌓았다고 하면 이전 시대에 있던 성 위에다 조선시대 성을 쌓았다는 기록 가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복원된 지역이라든지 민가가 있는 부분들은 좀 약간 좀 부정확하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지만 저 위에 그 지금 저 위쪽이 저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성벽이 그나마 좀 잘 남아있기 때문에 잔손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조사되지 않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조 시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역사서에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지표조사 말 그대로 지표조사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몇 년 전에 전남일보를 보니까 그 고향 이야기 속에가 이순신 장흥서 거북선을 한옥선을 거북선으로 만들었다 이런 제거가 있거든요. 그 외에 보면은 경상 우수사 배설이 칠천량 전투에서 지금 12척을 끌고 해주러 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순신 장군 12척 실화란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전남일보에 본다 그러면 8척을 끌고 와고 나머지는 김옥추 전남 우수사 김옥추 합해서 이 주위에 있는 선을 4척을 합해갖고 12척을
가지고 와서 해진에서 수리를 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많이 보면은 역사 왜곡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이병기 우리 소장님께서 봐가지고 고쳐줬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설은 경상 우수사 당시 배설은 7천량에서 원균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参谋총장이죠. 참모총장의 원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하했던 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왜군의 그게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예 참전도 안 하고 흔히 하는 발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휘하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이 회룡포로 이 회룡포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건대 선소가 이렇게 고흥이라든지 그런 데는 선소가 있던 흔적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장흥 회룡포가 선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흥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배설이 자기가 가지고 휘하했던 12척을 가지고 이 여기로 와버립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좀 그 픽션이 가해지거든요. 뭔 뜻이냐면 신문은 독자를 읽게끔 하고 끌어당기는 효과를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뭐랄까 각설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역사 왜곡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역사의 이렇게 사실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반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역으로 추적하는 게 좋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짜를 가설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논란을 피하고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안 밝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조사해보는 게 저희들 소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설 장고 휘하 있는 배 12척이라는데 배설 장고 휘하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인진, 난중일기에 보면은 해령 만호가 민정붕이거든요. 민정붕도 그 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해령 만호가 아마 거기에 7천량 해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배설이랑 같이 피신해 왔는데 도망해 왔는데 아마 해령 만호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오지 않았겠네. 저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럼 해령 만호 그 배는 배설 휘하 부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 전라 그때 자수였을 때 배설은 경상수사였었고 그러니까 아마 배설이 이끄는 그 배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7월 16일 날 7천여장 전부터 패하고 이수인 장군이 8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18일 날 회지를 해령포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객사에서 주무신 거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 아까 좀 말했던 객사터가 저는 여기 바로 회령진성 토백입니다만은 행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쪽을 뒤모아갔는데 원래 여기가 바로 여기가 객사터라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어렸을 때부터 객사터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 성 바로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객사터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객사란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저기가 이제 분밖에라 한 데가 제가 북문이고 저 이제 동문이라 한 데가 이제 동문으로 알고 있고 남문이 있고 저쪽에 다 있는데 성터 길이가 다 있는데 문헌상에 보면 1900 몇십 척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본 620몇 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뺑 돌아서 성 밖을 그 흔적을 뺑 돌아면 900m가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런가요? 만호라든지 안 그러면 현령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 행정과 군사를 두 가지를 이렇게 겸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만호 배가 아니라 그 경상 우수사에 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배설 휘하가 돼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면에는 면장이 계시잖아요. 면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군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군수 희하가 되는 거지 면 희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 희하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그게 맞고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는 경상우수사 배설이 얘기로 왔는데 대부분 거기에 계셨던 주민들이 이 전라도 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게 이제 회령포 소속이 아니라 소속은 배설 경상우수사 소속이 되는 것이 공식적인 직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객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취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는 객사라는 것은 임금의 명패, 망골패라고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임금을 모시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잘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나주에 보면 금성관이잖아요. 그런 건데, 그 객사는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고지도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복원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치상으로는 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전되는 거죠. 그게 객사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망이 잘 된다든지, 안 그러면 평지다 그러면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대부분 보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객사를 중심으로 교통이 이렇게 보니까 도로가 뚫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본 결과 객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벽이 다른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한 600 몇 미터, 한 700m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조척이니, 뭔 당척이니, 뭔 척이니 하는데, 그 척 기준에 따라 가지고 100에서 한 150m는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왜 그냥 한 척당 기준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영조척을 가지고 되느냐, 뭔 척을 가지고 되느냐, 이제 자세한 거는 저도 이제 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척 기준에 따라 가지고 100에서 150m 차이가 있어 버리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회절부, 이렇게 꺾이는 부분 회절부라고 합니다. 회절부가 복원된 이 부분과 지금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그림상에 이렇게 꺾어지게끔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나가가지고 더 꺾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이렇게 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성벽 복원도를 보면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형태가 그런 성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성을 축조할 때 겁나 기가 막히게 잘 쌌거든요. 잘 쌌고 이렇게 규격까지 시켜버립니다. 근데 지금 잔존성 추정 성벽을 보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 명확한 성벽의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객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해소는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건물지 흔적, 그리고 기와, 그게 나온다 그러면 건물지들이 그 객사터가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조선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택이라든지 일반 민가에 기와를 올리지 않습니다. 기와가 올라갈 때는요, 관청 건물하고 일반적인 양반지 외에는 기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좀 착각한 일부 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 민가에서는 거의 다 99%가 초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지를 조사할 때 기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집 내지는 사찰 내지는 관청, 그렇게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